방 한구석. 내 공간이 점점 사라진다. 평생을 써온 물건들이 하나둘 상자에 담기고 생활의 모든 것이 나를 밖으로 밀어낸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여긴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박창수는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건 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온 습관 때문이죠. 거실로 나오자 전날 밤 그대로 사용한 컵, 벗어 던진 양말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박창수는 잠시 멈춰서서 숨 한 번 내쉬고는 말없이 치우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치워야 할 것은 늘 박창수의 몫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올리고 국을 데우지만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은 마음을 데우지 못합니다. 식탁에는 세 사람 몫의 그릇이 놓이지만 박창수의 자리만 끝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며느리 김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씹는 둥 마는 둥 밥을 넘깁니다. 아들 박민철은 넥타이를 매면서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박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입을 여는 순간 민철의 손이 먼저 움직여 리모컨 볼륨을 줄입니다. 아버지, TV 소리 좀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리지만 박창수는 이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박창수는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하고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김지연은 식탁을 치우면서 무심하게 말합니다. 아버님, 이번 달은 생활비 좀 아껴야 해요. 박창수는 그래, 요즘 다들 힘들지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그는 자신이 마치 비용 항목처럼 분류되는 느낌을 삼켜야 했습니다. 민철은 출근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다가도 아버지를 보지 않습니다. 저 먼저 나가요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박창수의 숨소리만 남습니다. 박창수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남은 밥을 천천히 씹습니다. 씹을수록 밥맛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만 줄어드는 감각이 입안에 남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는데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서 박창수의 미소만 유난히 낡아 보입니다.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저녁이 되자 민철이 오늘은 다 같이 밥 먹자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기보다 박창수는 왠지 호출된 느낌을 받습니다. 식탁에는 딸 박수진까지 앉아있고 김지연은 서류 봉투를 옆에 두고 젓가락을 잡습니다. 박창수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끝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연은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말을 꺼냅니다. 요즘 대출 이자도 오르고 아이 학원비도 늘어서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 박창수는 밥을 삼키다가도 그 계획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수진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이 없습니다. 박창수가 수진을 바라보면 수진은 시선을 피합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대답처럼 들립니다. 김지연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 꺼내 식탁 위에 놓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관리할 건 관리해야죠. 박창수는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으려 안경을 고쳐 쓰지만 문장은 자꾸 흐릿해집니다. 민철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지. 우리도 현실이 있잖아. 그 말이 편하게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박창수는 그 안의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라는 말은 지금처럼 여기서 살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걸요. 박창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뭘 하면 되냐? 김지연은 준비된 목소리로 답합니다. 아버님도 앞으로는 따로 생활하시는 게 서로 편할 수 있어요. 민철은 갑자기 그러는 거 아니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해라고 덧붙입니다. 수진이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상처받지 말고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려면 적어도 눈을 마주쳤어야 했습니다. 박창수는 잠시 말이 막히고 결국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 고개 끄덕임을 가족들은 납득으로 받아들이는 듯 보입니다. 회의는 대화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박창수는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가며 발끝이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문득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조정 대상이 된 느낌이 듭니다.
그날 밤 박창수는 잠들기 전까지 한 문장을 되뇌입니다. 이 집에서 나는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가족회의 이후로 박창수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뀝니다. 아침밥은 점점 간단해지고 박창수의 반찬 그릇은 하나씩 줄어듭니다. 김지연은 말끝마다 아끼자는 말을 붙이고 그 시선은 늘 박창수의 생활을 향합니다. 박창수는 자신이 무엇을 사도 어디를 가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걸 느낍니다. 어느 날 박창수가 병원 예약을 말하자 민철이 짧게 답합니다. 아버지, 요즘 병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박창수는 그냥 검진이야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김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검진도 좋지만 꼭 필요한 것만 하시면 좋겠어요. 박창수는 웃어 보이려 하지만 입꼬리는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꼭 필요한 것은 늘 다른 사람들의 필요였으니까요. 그날 밤 박창수는 자신의 방 문을 열었다가 멈춥니다. 방 안에는 큰 박스들이 쌓여 있고 그의 침대 옆에는 아이 장난감 상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지연이 뒤에서 말합니다. 아버님 방은 잠깐만요. 창고처럼 써야 해서요. 박창수는 아 그래 라고 대답하지만 가슴 한쪽이 주저앉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말이 될 때가 많았죠. 그날부터 박창수는 소파에서 잠을 잡니다. 밤에 불을 끄면 몸이 굳고 새벽마다 허리가 쑤셔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김지연이 나와 소리를 줄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애 공부해요. 박창수는 그래 알았다라고 말하고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내려놓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의 자존심은 조금씩 달아갑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통화는 길지 않습니다. 수진은 아버지, 조금만 참아봐요라고 말합니다. 박창수는 그래라고 답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거실은 더 넓어 보이고 박창수는 더 작아 보입니다. 어느 순간 박창수는 자기 이름이 집안에서 거의 불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대신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마치 손님을 부르듯 짧고 건조하게 날아옵니다. 그 호칭은 가족의 따뜻함이 아니라 거리의 선을 그어버립니다. 박창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 집에서 그는 점점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저녁 박창수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합니다. 그 봉투는 일부러 눈에 띄는 자리에 놓여 있었고 피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박창수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낍니다. 등기부 등본, 부동산 관련 서류, 낯선 용어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몇 장을 넘겨도 박창수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 박민철의 이름만 반복됩니다. 박창수는 서류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 확인합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박창수가 아니라 박민철로 적혀 있습니다. 김지연이 거실로 나옵니다. 박창수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김지연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사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창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서류들, 여기만 사인해요라는 말, 가족이라는 신뢰 그는 믿었고 그 믿음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민철이 방에서 나와 서류를 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잠시 바라봅니다. 하지만 민철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 피곤함이 더 짙습니다. 아버지, 이건 다 우리 살자고 한 거야. 민철의 말은 설득 같지만 사실상 끝난 일의 통보입니다. 박창수는 내가 동의한 적이 있냐고 묻고 싶지만 목이 막힙니다. 김지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요. 서로 좋다는 말 속에서 박창수는 자신이 제외된 서류를 봅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갑자기 꺼져버린 느낌입니다. 집이 빼앗긴 것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이 가족에게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박창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내가 지킨 집이 아니라 내가 믿은 가족이 나를 지웠구나 하고요. 새벽이 밝아올 때쯤 박창수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미 결심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박창수는 장롱문을 열고 오래된 옷들을 꺼냅니다. 짐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적은 옷가지뿐입니다. 그는 가방을 펼쳐놓고 셔츠 2벌과 속옷, 낡은 외투를 접어넣습니다. 가방이 금세 닫히는 순간 30년이 너무 가볍게 접히는 것 같아 마음이 저릿해집니다. 거실에서는 작은 소리가 납니다. 김지연이 물을 마시러 나온 듯합니다. 박창수는 숨을 죽이고 문틈 너머로 발소리를 듣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김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박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잠이 안 와서. 김지연은 한숨을 섞어 말합니다. 그러시면 내일은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박창수는 알아듣습니다. 이 집에서 이야기는 대화가 아니라 방향 지시였으니까요. 김지연이 방으로 들어가고 박창수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쥡니다. 현관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는 신발을 손에 들고 문을 여는 소리를 최대한 줄입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눈치를 봅니다. 가장으로 살았던 사람이 집을 나가면서까지 허락을 구하는 기분이 듭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빗소리가 밀려옵니다. 비는 잔잔하지만 끈질기게 내립니다. 박창수는 우산을 찾지 않습니다. 젖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비가 자신의 흔적을 씻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박창수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춥니다. 혹시 누가 깨지 않았을까, 혹시 붙잡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스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더 큰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 남으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다는 확신입니다. 70대 집에서 쫓겨난 박창수. 그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